자, 얘들아, 페이지 번호 없지만 네 번째 페이지 펴시다. 이 왼쪽에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펴시고, 어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모자이크 없이 영상이 잘 올라갔어요. 뒤 돌아보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제발. 빨리빨리 앉읍시다 이제. 자, 어제 한 게 6문제짜리고요. 오늘부터가 14문제입니다. 오늘부터가. 자, 근데 조금 디테일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어제 마지막에 했던 거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자, 조선 후기에 우리가 어제, 바로 어제니까 들어봤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잠깐 지나가듯이 했지만, 자, 조선 후기에 이제 말기에 정조 죽고 나서 세도 정치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시기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삼정의 문란이라고 부르는 조세제도, 즉 세금제도가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누가 이제 고종이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는 시기로부터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근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근현대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자, 거기에 흥선대원군의 내부개혁,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 있죠. 자, 흥선대원군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시는 게 편합니다. 내부의 개혁을 어떻게 했는가, 외부에 대해서는 정책을 어떻게 했는가, 외교 정책은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거기 흥선대원군 한번 보도록 하죠. 얘들아, 이제 학습지에다가 눈 한번 봐봐. 자, 거기에 흥선대원군 칸에 있는 밑에서 3개가 내부개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서 3개. 흥선대원군의 밑에서 3개. 당백전, 경복궁, 중건, 호포제 실시. 그리고 위에 있는 게 다 흥선대원군 시기의 외부, 외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외교, 즉 그 시기에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외교적 정책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왼쪽에 내가 써놨듯이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많은 외부에 있었던 어떤 서양 열강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조선이랑 같이 수교하자라고 했을 때 통상수교 거부,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책으로 일관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뭐 프랑스라던가 미국 같은 나라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게 수교를 요구를 했을 때 뭐 걔네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싶으면 당연히 전쟁이 발생을 하는 거고, 대표적인 전쟁이 위에서 보면 병인 양요, 그 다음에 신미 양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병인양요 같은 경우에 얘들아 좀 왔다 갔다 할게요. 두 번째 거 한번 봐보세요. 병인양요의 원인은 병인박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프랑스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천주교에 대한 박해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인박해예요. 병인박해가 규모가 가장 큰 박해 사건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랑스 선교사가 한 10 몇 명 정도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프랑스가 이걸 구실로 삼아가지고 수교를 요구하면서 이제 병인양요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제 병인양요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선택지로 나온 적은 없어요. 왜? 병인양요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를 고르게 하는 방식이겠지.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병인양요가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 보면 세 번째 거 선택지를 보시면, 자, 근데 병인양요에서 프랑스가 승리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조선이 승리한 것도 아니지만 프랑스가 어찌됐든 뭐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 너무 거부가 심하다라고 하면서 철수를 하거든요. 그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강화도에 있었던 외교장각 도서들을 약탈을 해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반환되고 있는, 뭐 완전 반환은 아니지만 반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언저리쯤 해가지고 발생했던 사건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 역시 보면 알겠지만 배 이름입니다. 미국의 배 이름이에요. 내가 거기에 나라 이름 써놓은 건 어느 나라와 관련된 사건인지 아셔야 돼요. 자, 미국의 배인데 얘네들도 와가지고 평양 인근 대동강 쪽으로 와가지고 우리랑 수교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통상을 하자. 역시 거부 정책을 계속해서 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너럴 셔먼호에 있었던 여러 이제 상선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평양의 인근에 내려가지고 막 여러 가지 난리도 치고 막 폭력적인 행위들을 하고 이러니까
제너럴 셔머너를 밤에 새벽을 틈타가지고 불태웠던 사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미국의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한참 지나가지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 66년이고요. 신미항요가 일어나는 게 71년입니다. 한 5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미국이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의 진상규명, 너희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쳐들어왔던 게 신미항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미항요 역시 미국의 승리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 미국도 얘네 너무 거부가 심한데? 라고 하면서 먼저 나가거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선택지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현 장군이 신미양요 과정에서 싸웠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현 장군의 광성보, 여기도 강화도예요. 광성보. 만약에 지도로 나온다고 치면 광성보라고 하는 지역도 강화도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독일의 오페르트, 아마 이게 내가 생각하기엔 흥선대원군이 가장 뭔가 이제 서양 놈들이랑은 뭘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남현군의 묘를 도굴했다라고 하는 게 도굴을 시도했다가 4번째 선택지에 나와 있을 텐데, 이 독일 상인이었거든요.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남현군이 누구냐면 흥선대원군 아버지입니다.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도굴을 해서 얘네가 유교 정신이 되게 투철하대. 그러니까 부모의 시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도굴을 시도했다가 도굴 실패합니다. 도굴 자체에는. 자,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있게 되니까 사실 굉장히 흥선대원군의 서양 놈들에 대한, 양놈들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이런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마지막 마무리가 거기에 5번이나 선택지로 출제됐었던 척합의 건립입니다. 그래서 언제냐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거의 마지막이 신미항요예요. 신미항요 1871년. 자, 이 신미항요가 끝나자마자 흥선대원군이 명령을 내려서 전국에다가 척합의를 건립을 합니다. 척합의,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서양 놈들과 화친하는 것을 배척하겠다라는 뜻을 담은 비석을 전국에다가 이제 세우게 되는 게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마지막 마무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고 나면 다음 칸이 뭐야? 얘들아, 밑으로 내려와 보면 다음 카테고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돼 있죠. 강화도 조약이면 당연히 이거 일본이랑 수교한 거 아니에요. 일본이랑 수교한 거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깨졌네? 라고 되어 있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사이가 언제냐면 이제 고종이 여러분들 자료에서 이제 나중에 볼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친정을 하게 된다. 이 뭐야? 흥선대원군이 이제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고 고종이 이제 성인이 됐으니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교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화도 조약부터는.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에 내부 개혁을 한번 살펴보면, 얘들아, 흥선대원군의 내부 개혁은 얘네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얘네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도 정치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신하들, 세도 가문들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왕권이 너무나 약해져 있었고, 이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로 흥선대원군이 생각했던 게 거기 있는 경복궁을 다시 세워.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다시 한번 세우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경복궁을 중건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 돈, 재정 부족 같은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거기에 키워드로 선택지로 가장 자주 얘는 사진으로도 나와요. 이 당백전이라고 하는 화폐를 찍어내면서, 국가가 하면 안 되는 짓 중에 하나죠. 당백전이면 뭐야? 얘들아, 일당백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원래 있었던 화폐의 100배 가치의 화폐를 찍어낸 겁니다. 당연히 엄청난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겠죠. 일반적인 백성들 입장에서.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당백전에 이런 일반 백성들의 고통들도 있었던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 삼정의 분란을 해결하는 거의 가장 큰 문제는, 얘들아, 이건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봐봐. 삼정이라고 하면 조세제도 큰 3가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는 전정이라고 하고, 이거 토지세예요, 토지세. 하나는 군정. 우리 어제 얘기했죠. 군역이라고 하는 거를 세금, 돈으로 대신 내고 있었다고, 군포로 대신 내고 있었다.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는 환곡이라는 것과 관련된 환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기억할 필요 없고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진 않으니까. 자, 이것과 관련된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야. 뭐냐면, 군정을 해결을 하려면 흥선대원군 입장에서 뭐냐면, 양반들도 군대를 가야 돼. 군대를 간다는 건 양반들도 군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군대 세금을 안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군포를 안 내고 있었어, 양반들이. 그래서 시행한 게 거기에는 호포제입니다. 호포제. 자, 그래서
이제 양반들도 집을 내게 하는 거예요. 군포를 집집마다, 집 호자예요. 집집마다 내게 하는 거예요. 양반들도 집은 있어 가구마다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도 이제 군포를 내게 하는 호포제를 시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고종의 친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는. 자, 그러면 자,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고 고종이 친정을 하는 시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서양이나 일본에게 문을 열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직접 뭔가 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문을 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한번 운용 사건이라던가 이런 시비를 걸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결국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을 하게 되죠. 자, 강화도 조약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1학년 한국사 하면 뭐 해안 측량권을 인정했다던가 영사재판권을 인정했다던가 여러 내용들이 들어갈 텐데, 지금 수능 한국사 기준으로는 어디가 개항되었는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봐보세요.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었다. 그래서 총 3개의 항구가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얘들아,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고 났어. 근데 문제가 만약에 생겼어. 그랬을 때 문을 다시 걸어 잠그는 건 사실 시간을 역행하는 건 거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을 열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도 그것들을 잘 소화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게 밑에 있는 우리도 한번 개화 정책, 우리도 문을 한번 열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시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 개화 정책을 많이 시행을 하는데 얘들아, 개화 정책에 거기에 선택지들 한번 눈으로 지금 쭉 한번 봐보세요. 쭉 봐보면 어떠한 이야기들이 써있냐면 뭘 파견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써있죠. 자, 그 파견에 대한 이야기가 왜 많이 나오냐면, 파견에 대한 이야기가 왜 많이 나오냐면 얘들아, 조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청나라 있죠. 오른쪽에 일본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전부터 문을 열고 근대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선 입장에서 뭐 해야 돼? 받아들이려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일본에다가 보냈던 게 조사시찰단, 청나라에다가 보냈던 게 영선사, 이런 것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사절단들을 파견하나 우리가 한번 납득을 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을 꼭 해줘야 되는 단어, 통리기무하문이라는 겁니다. 개화정책의 원래 중요 기구. 얘들아, 조선에는 최고 권력 기구로서 의정부가 존재하고 있어요. 의정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근데 이 의정부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이제 새롭게 근대화를 추진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새로운 근대화, 개혁을 위한 이제 통리기무안문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니까 요거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6번이나 나왔죠, 선택지에. 자, 그러고 나면 어떤 결과물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청나라에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얘들아, 청나라는 들어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어. 양무운동의 핵심은, 청나라의 핵심은요, 군사제도 아니면 군사력을 기르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선사가 간다면 그걸 배워오겠죠, 아마. 청나라를 간 거니까. 자, 그래서 청나라의 영선사를 파견이 됐다가 얘네들이 돌아와서 배워온 게 군사기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기창이라고 하는 무기 제조 공장을 만들게 되는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냥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이 개화 정책의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원래 있었던 우리나라의 구식 군대가 아니라 새로운 군대, 신식 군대로서의 별기군, 군대를 개편을 하는 거죠. 별기군이라고 하는 군대, 얘들아, 고려시대의 별무반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꼭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 자, 별기군이라고 하는 이 신식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일본인 교관을 초청을 해가지고 일본인 교관에게 이제 훈련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근대화 개혁들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라고 하는 한성순보 같은 것들을 만든다는 게 신문이에요, 신문. 자, 지금도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것처럼 뒤에 보자가 붙잖아요. 이제 지금은 일간지니까 일보라고 하고, 순보라고 하는 건 순자는 열흘 순자입니다. 열흘에 한 번씩 나왔다는 뜻이에요. 한성순보, 이제 방문국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찍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신식군대 별기군을 여기다 써놓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나라랑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이랑도 강화도 조약을 맺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구랑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아직 서양 국가랑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본에다가 사절단을 파견했다가 일본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수신사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아니고요. 수신사라는 사절단을 파견을 했다가 이 수신사로 갔던 애들이 청나라 사람을 만나고 오는데, 그때 그 청나라 사람이 썼던 책이 꼭 기억하세요. 거기 보세요.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조선책략. 자, 지금 외교정책으로서 조선이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청나라 입장에서 써놓은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을 오른쪽에 써놨습니다. 지금 갑자기 러시아가 갑툭튀를 하죠. 러시아가 여러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러시아를 막으려면 조선은 뭐 해야 된대?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일본이랑 서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갑자기 띈 게 거기 좀 걸쳐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미국과 연대해야 된다. 연미입니다. 미국과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써 있는 게 조선 책략이었어요. 근데 얘들아 생각해보면 우리 중국이랑은 원래 친하죠. 일본이랑도 관계 맺었잖아, 강화도 조약. 그러면 여기에 핵심 내용은 뭐야? 미국이랑 연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랑. 그래서 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엄청난 반발을 일으킵니다. 지금 외놈들이랑 조약을 맺은 것도 우리가 가뜩이나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서양 놈들이랑 조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반발이 있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오른쪽에 있죠? 조약 이름 써있지? 조약을 맺게 됩니다. 조선과 미국,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우리나라가 서양과 맺은 첫 조약입니다. 서양과 맺은. 자, 그래서 거중조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만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거중조정은 뭐냐면 조선이든 미국이든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 서로의 나라에게 나쁜 짓을 했을 때 서로 좀 도와주자, 이 뜻입니다. 서로 좀 도와주자. 그래서 나중에 이 거중조정 조항을 가지고 일본에게 을사늑약을 맺었을 때,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했을 때 미국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미국은 이미 그때 이제 일본이랑 조약을 미리 맺어놔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쌩까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거중조정이 무슨 뜻인지 어느 조약에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나자마자 바로 미국에게 그 보답의 의미로 보냈던 사절단이 보빙사니까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내가 몇 가지 보라색으로 플러스 해가지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건 밑에 내려가가지고 한 큐에 할게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이러한 개화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합니다. 얘들아, 개화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모두가 찬성하는 건 아닐 거예요. 갑자기 추진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모군란이라던가 갑신정변이라던가 위정척사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이라고 하는 구조를 잡아주면 될 것 같고, 자, 이모군란 설명하려고 내가 지금 이거 칠판에다 계속 써놓은 거죠. 자,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가 생겼습니다. 얘네들이 대우가 너무 좋아요. 얘네들에게 대우를 잘해주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구식군인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일으킨 그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게 이모군란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이모군란은 나중에 자료에는 써 있을 수 있어요. 일반 백성들, 일반 빈민들까지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인 거죠, 그냥. 일단 시작 자체는 군란이라고 써 있잖아. 이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써 있듯이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에 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 이모군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조약 이름이 하나가 써 있는데, 자, 요거 헷갈리지 맙시다, 얘들아. 보면, 자, 제물포 조약과 밑에 갑신정변 시기에 내려가 보면 한성조약이라고 돼 있을 텐데요. 이모군란이 끝나고 맺은 조약이 제물포 조약이고요. 갑신정변이 끝나고 맺은 조약이 한성조약이에요. 이거는 쌍으로 엮어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이모군란 자료가 나왔어. 선택지에 한성조약이 써 있어. 헷갈리면 고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자, 제물포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제물포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일본군이 이제 이 조약의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내용까지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 거기 보자. 이모군란 오른쪽에 보세요. 누구에 의해 진압이 됐대요, 이모군란이? 청에 의해 진압이 됐대. 우리나라 당시 조선의 힘으로 막지 못한 거예요. 청에 의해 진압을 해줬어. 얘들아, 외교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청나라가 진압을 해줬으면
청나라는 반드시 조선에 뭔가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모군란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처럼 돼요. 조약을 하나 맺거든. 굉장히 긴 이름의 조약을 맺는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고요. 현재 수능 한국사에서는 청나라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얘들아,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건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군신관계 4대 관계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빨리 문을 열고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답답하겠죠. 그 답답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게 밑에 있는 갑신정변입니다. 그 답답한 사람들이 우리가 더 빠르게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난 게 갑신정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급진개화파라고 하죠. 좀 더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개화파들이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된다. 자, 그 개화파 중에 한 명이 홍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정총국이라고 하면 얘들아 지금의 우체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근대적인 우체국을 여는데 거기에 우정총국의 최고 대빵이 돼요. 홍영식이. 그래서 갑신정변을 언제 일으킬까 고민을 하다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 파티에서 우리가 정변을 일으키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은 갑신정변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키워드를 자료에다가 넣어 놓은 거고요. 그런데 이 갑신정변 역시 얘들아 누구에 의해서 진압이 됐대?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청나라에 의해서. 그래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일단은 당분간은 청나라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두면, 자, 우리가 이걸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얘들아 정신 좀 차리자. 얘들아 졸린 거 알아? 자, 그 청나라가 영향력이 계속해서 강해집니다. 근데 조선에 대해서 침을 흘리고 있는 게 청나라밖에 없는 거 아니죠. 일본도 침을 흘리고 있잖아. 그러면 청나라와 일본이 모두 조선에 대해서 침을 흘리고 있으면 얘네 둘은 언젠가 싸우게 될 거예요. 그 우린 청일전쟁이라고 하고요. 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때까지는 청나라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에는 얘들아 개화정책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사실상 금기시됩니다. 조선에서. 왜? 개화정책을 추진하던 놈들이 갑신정변이라는 사실상 반역을 저지른 거잖아. 개화정책 자체가 어느 정도 중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에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얘들아 봐. 뭐 사실 그냥 기억하라고 하면 되는데 조선이 있고요. 여기에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청이 있어요. 자, 조선 입장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도 그렇게 탐탁치는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 조선이 생각했던 게 얘네들을 막으려면 우리가 러시아랑도 좀 연결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조선 정부에서. 자, 그런데 저 먼 바다에 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러시아랑 싸우고 있었거든. 그게 무슨 소리냐면 러시아가 여기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걸 영국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사실상 조선 보고 러시아랑 손잡지 마라고 하면서 시위를 했던 게 조선 남해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거길 불법 점령합니다. 영국이. 그게 갑신정변 직후예요. 직후. 그래서 거기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제목도 갑신정변 및 이후의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그래서 내가 방금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것 중에 선택지 출제 빈도 중에 한 번 정도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뇌용량이 부족하다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정척사운동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단어 뜻만 먼저 알아봅시다. 요건 위정척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니까. 자,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바를 정자예요. 바른 걸 지키고 사악한 거를 배척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른 게 뭘까요? 이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우리나라에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 윤리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악한 건 뭘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 서양의 천주교라던가 아니면 서양의 문물 이런 것들이 사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즉 위정척사운동 자체는 아주 강력한 개화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등장했던 논리들이 내가 써놓은 거 있죠. 이양로라고 하는 사람이 척화주전, 말 그대로 그냥 지금 말뜻만 이해하면 돼요. 척화, 서양놈들과 화친을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한다 이 뜻입니다. 차라리 싸우자 이런 것들. 아니면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양일체론, 이건 언제냐면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 나왔던 논리예요. 외놈이나 양놈이나 일체,
같은 놈들이다. 그래서 외놈들이랑 손을 잡으면 우리가 서양의 문물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영남 만인소 이거는 뭐냐면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10,000명이 다 같이 서명을 해가지고 한 번에 올린 상소문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이만손이 주도했던 건데 뭐 10,000명이 다 하진 않았겠죠. 그냥 만인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 이런 뜻이니까. 자,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게 언제 나온 거냐면 얘들아 내가 아까 조선책략이라는 책 들어왔을 때 되게 반발이 심했다고 했죠. 그때예요. 조미수호통상조약 맺을 그 언저리 때 거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시간을 쭉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시간이 쭉 뛰어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으로 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운다라고 하면 이 동학농민운동과 밑에 있는 갑오을미개혁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다 1894년이라고 하는 한 해에 발생하는 일이거든. 근데 이거를 수능 한국사에서 엮어서 출제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청일전쟁 자체도 출제를 안 하고 있어요. 일단 한국사에다 초점을 맞추자는 느낌인 것 같아.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당연히 동학교도들이 일으킨 거겠죠. 동학교도들이 일으킨 이야기인데 거기에 교조신원운동이라고 하는 것, 동학교조의 얘들아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 시조. 그러면 시조라고 하면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교조라고 하면 뭘까? 종교를 시작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을 창시한 사람 오른쪽에 써놨죠. 최재우입니다. 이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동학을 퍼뜨리고 다닐 때 최재우가 처형당해요. 왜? 얘네가 사이비다 이러면서 처형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학이 합법적인 종교가 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누명을 벗을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교조의 신원이 무슨 뜻이냐면 원통함, 억울함을 풀어주다 이 뜻입니다. 교조의 원통함을 풀고 우리가 합법 종교가 되자라고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한 게 교조신원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교조신원운동 이후에 세력이 결집이 되는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오른쪽 빨간색으로 써있는 요겁니다. 전라도 고부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부농민봉기 이 지역에 이제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이라고 하는 놈이 엄청나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저지르면서 이 시기에 이 고부농민봉기부터 농민봉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1차 봉기로 이어지게 되고요. 2차 봉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서 인물 이름을 하나 기억한다면 거기에 있는 전봉준이고요. 그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네, 오른쪽에 써놨습니다. 전봉준이라는 사람 이름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 1차 농민봉기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가장 큰 목표는, 전라도에서 가장 큰 지역이 어디냐면, 전주입니다. 전라도의 전자가 전주잖아요. 전주. 이 전주를 점령하러 가는 게 가장 큰 목표였고, 그 가운데에 있었던 전투가 대표적인 게 출제가 됐던 게 황토현 전투예요. 그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들 황토현 전투가 막 전주를 점령하러 가는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황토현 전투를 보면 동학농민운동을 떠올려 주실 수 있으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 그래서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들이 광군을 격퇴하면서 점점 이제 전주성을 점령을 하러 갑니다. 얘들아, 전주가 점령을 당하니까 정부가 농민군과 화해를 합니다. 너희들 너무 이대로 서울까지 올라올 것 같으니까 일단 화해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전라도 지역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던 사항을 토대로 개혁을 추진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정부가. 그 개혁을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가 거기 7번 출제됐죠. 집강소입니다. 집강소. 개혁기구예요. 개혁기구. 농민군들의 전라도 지역에 대한 개혁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후의 이야기는 사실 여기가 되게 복잡한데 그냥 여기는 듣기만 하세요. 자, 어떤 거냐면 방금 내가 지운 거에서 1차 봉기에서 전주성이 점령됐을 때 조선이 또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농민군들을 지들이 막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 이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일본도 같이 들어옵니다. 일본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조선에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청일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조선에서 청일전쟁이 시작이 되고요. 한편 일본은 청일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이 군대를 빼가지고 또 어디로 가냐면 경복궁을 강제 점령해요. 경복궁을 강제 점령한 상태에서
조선에게 강제로 개혁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시행된 개혁이 갑오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한 건 너희들 머리 복잡하라고 한 게 아니라 얘들아 동학농민운동과 혹시 모르니까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얘기가 나올 때는 조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청일전쟁이 진행이 되는 중이다라고 하는 건 잊지 말자고요. 혹시 모르니까. 자, 그래서 내가 써놨어요. 거기에다 청일전쟁 진행 중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갑오개혁을 우리가 1차와 2차 그리고 을미개혁까지 이렇게 일일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내용은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1차 갑오개혁 때 보면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그 기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1차 갑오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차 때는 폐지돼요. 그래서 얘들아 1차와 2차를 구분할 때 그냥 가장 만약에 구분할 일이 생긴다면 군국기무처가 폐지됐으면 2차고요. 군국기무처가 있으면 1차예요. 일단은 만약에 그걸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1차 갑오개혁 때는 뭐 과부의 제가가 허용된다던가 과거제가 폐지된다던가 이런 것들만 나오는데 1차 갑오개혁의 가장 핵심은 신분제 폐지죠. 신분제가 이때 없어집니다. 신분제 폐지가 왜 안 나왔냐면 자료로만 나오고 있어요. 선택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꼭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 자, 2차 갑오개혁도 청일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2차 갑오개혁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선언했던 게 홍범 14조라고 보시면 돼요. 홍범 14조라고 하는 14개의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홍범 14조가 반포됐다? 2차 갑오개혁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또 중요하게 교육과 관련된 개혁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교육 입국 조서가 발표됐다. 이것도 갑오개혁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개혁을 하려면 교육으로서 입국, 입자가 설립자예요. 나라를 세운다. 교육으로서 나라를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교육제도를 좀 근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을 밝힌 왕이 발표한 글입니다. 조서. 그래서 교육 입국 조서에 따라서 얘들아 교육을 진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교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지은 학교가 한성 사범학교예요. 사범학교. 자, 그래서 이러한 개혁들이 추진이 되고 있었구나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얘들아, 2차 갑오개혁이 정리가 될 때쯤 청일전쟁이 끝나요.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거는 그냥 얘들아 엔간하면 청일전쟁, 러일전쟁은 다 일본이 이기니까 일본이 승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일본이 승리를 하는데, 자, 요거는 거기에 그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가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조약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조약에 따르면 일본이 타이완, 대만 땅을 가져가고 랴오뚱 반도를 가져간다는 건 내가 써놨죠. 랴오뚱 반도를 가져가는데 랴오뚱 반도가 어디냐면 지금 만주 지역입니다. 지금의 만주 지역의 바닷가 쪽에 랴오뚱 반도가 있어요. 만약에 일본이 랴오뚱 반도를 가져가면 가장 불만이 있을 만한 나라가 사실 청나라는 이제 전쟁에서 졌으니까 불만을 표현할 수 없어요. 가장 불만이 있는 건 위에 있는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육지로 진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친구인 프랑스랑 독일을 데리고 와서 일본한테 시비를 걸었던 사건이 삼국간섭이에요. 삼국간섭. 그러니까 삼국간섭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왔다라고 하면 뭐야? 청일전쟁이 끝난 거고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좀 발휘하겠죠. 왜냐면 생각해봐 얘들아. 청일전쟁이 끝났어. 청일전쟁이 끝났어. 일본이 승리했어요. 조선 입장에서 누가 제일 세 보여요? 일본이 제일 세 보이죠. 근데 제일 세 보였던 일본이 누구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러시아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럼 조선 입장에서 러시아가 제일 세 보이겠죠. 러시아가 제일 세 보이겠죠. 그럼 일본 입장에선 전쟁을 1년 반 동안 했는데 결국 죽 써가지고 러시아한테 준 거 아니에요? 이미지 자체를 쭉 써서 걔 준 거 아니에요? 그럼 러시아가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조선에서도 이제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에게 줄을 대는 사람들이 막 늘어납니다. 명성황후도 그랬고요. 고종도 그랬고요. 당시에 러시아에게 줄을 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이 판단하기에 여기에 중심 인물은 누구였냐면 명성황후였고요. 그래서 삼국간섭 이후에 명성황후를 죽이는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 조선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막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고 국모가 시해당했잖아요. 국모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의병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은 연결해서 앞에 을미자가 같잖아. 같은 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인과관계로 연결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발령이라는 얘기는 왜 나오냐면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이 영향력을 다시 찾았죠. 그러고 나서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몇 가지 개혁들을 더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 개혁 내용 중에 하나가 위생의 문제를 들어가지고 너희들 상투 다 자르고 머리 자르라고 하는 단발령을 이때 시행을 하거든. 근데 사실 유생들 입장에서 이 상투를 자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웠겠죠. 마음으로써. 그래서 을미사변과 단발령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핵심 키워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제보다는 디테일하죠. 연도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근데 요 정도로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가 훨씬 편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잘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고종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고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우리 집에서 마누라가 살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 신변의 위협을 굉장히 크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옮겨가게 되는, 피신을 하게 되는 걸 마지막에 있는 악원 파천이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악원 파천으로 갔다가 1년 정도 후에 다시 환궁을 하고, 환궁하자마자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황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뒷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악원 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 있을 때 아직 돌아오기 전입니다. 돌아오기 전에 만들어진 단체가 거기에 있는 독립협회라는 단체입니다. 독립협회. 이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너희가 러시아라고 생각해봐. 조선의 왕을 우리가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너흰 조선한테 하나도 요구 안 하겠니? 요구를 엄청나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권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독립협회 입장에서 이걸 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권을 지켜야겠다, 이권 수호운동. 그리고 독립협회가 나중에 하게 되는 게 자유민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민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서양 국가들처럼 의회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독립협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던,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자, 독립문 건립이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안 써 있지만 예를 들면 독립신문을 발간했다. 이런 것들 당연히 독립협회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방금 얘기했듯이 얘네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의회 설립이었기 때문에 의회 설립 운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한국사에서는 독립협회와 연결 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요구했던 이권 중에 대표적인 게 거기에 있는 5번째 선택지인 저령도 조차입니다. 저령도라고 하는 섬을, 조차는 빌려간다는 뜻입니다. 조차는 저령도를 빌려간다. 우리가 여기다가 저탄소, 석탄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거 창고도 좀 짓고 하려고 저 부산에 있는 섬이거든요. 영도. 부산에 있는 영도를 우리에게 좀 빌려달라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의 그런 조차 요구를 막기 위해서 독립협회가 집회를 엽니다. 그 집회 이름이 만민공동회였어요. 그러니까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단체 이름, 저 집회 이름이 보이면 독립협회랑 연결 지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불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며칠 만에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어제보단 좀 디테일하잖아.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도 그 단어가 보이면 그 단체와 연결 짓거나 그 단어가 보이면 그 사건과 연결을 지어 주는 게 일단 핵심이에요. 일단은 핵심이야. 그걸 난 엮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라고 하는 거를 저령도 조차랑 내가 연결을 지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 독립협회가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고종이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황제국을 선포하게 되고요. 밑에 있는 두 개가 대한제국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대한제국과. 자, 그래서 대한제국이 성립이 됩니다. 얘들아, 근데 막 이런 민권 이런 얘기하고 의회 설립하자 이런 얘기하고, 사실 원래 고종과 함께 붙어 있었던 신하들, 대신들이라던가 이런 원래 보수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탐탁하지 않은 개혁의 내용이에요. 정치제도가 바뀌는 내용이잖아, 이거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하게 되고, 결국 고종이 대한제국을 만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킵니다. 강제 해산을 시키고 나서 발표했던 게 거기에 있는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국국제에는 내용이 뭐라고 써있냐면 대한제국의 황제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고, 즉 대한제국 황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써놨어요. 무슨 소릴까? 대한제국은 이제
전제군주제다. 우리는 전제군주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문서로 박아놓은 게 대한국 국제입니다. 우리 이런 거 안 만들 거다 이런 거죠.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거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요거를 한번 기억을 해보자. 얘들아, 요 단어는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황제국이 되면 황제가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연호를 제정하는 겁니다. 연호. 그 연호가 광모였어요. 대한제국에 고종이 썼던 연호가 광모예요. 그래서 광모 1년, 광모 2년, 광모 3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연호를. 자, 그래서 연호가 광모일 때 했던 개혁이라고 해서 우리가 광무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는 우리가 나온 적은 없지만 기억은 해둘 필요가 있고요. 이 광무개혁 시기에 했던 대표적인 개혁 중에 하나가 거기에는 지계라고 하는 걸 발급하는 겁니다. 지계. 뭐냐면 양전 사업을 해요.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토지를 싹 조사를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서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보면 우리 부동산 등기 문서 있잖아요.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가 증명해주는 문서잖아. 그 소유권을 제대로 증명해주겠다라고 하는 지계라는 걸 발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계가 발급되어 6번이나 출제가 됐으니까 우리가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쉽게 생각하세요. 여기 안 나오면 틀리면 돼, 얘들아. 여기 안 나오면 틀리면 돼. 여기 안 나와서 틀려도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점수에는 나온 것만 다 맞으면. 자, 대한제국이 계속해서 전쟁을 해나가는 가운데에서 얘들 아까 얘기했던 조선을 둘러싼 대립구도는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구도였다고 하면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지금 러시아가 들어와 있는 상태죠. 즉 조선을 둘러싸고 대한제국을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도 한판 해야 돼요. 한판 해야 돼. 그래서 러일전쟁이 시작되는 과정이 밑에 있는 겁니다. 이제 러일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왼쪽 제목이 러일전쟁 이후에 국권 피탈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가 이제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이에요. 자, 러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일본이 강제로 조약을 2개 체결하거든요. 하나가 첫 번째 한일 의정서라는 조약이고 하나가 내가 보라색으로 써놓은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일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가 지금 봤을 때 내용까지 막 엄청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들어만 보세요. 한일 의정서는 일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선, 한국의 한반도에 있는 땅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일 의정서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맺은 거죠. 이건 전쟁 시작하자마자 체결을 하거든. 그러고 나면 제1차 한일협약은 고문을 파견한다는 거예요. 외교 고문, 재정 고문을 파견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뭐 하겠다? 대한제국의 정치에도 간섭을 하겠다. 라고 하는 뜻을 밝혔던 게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그래서 한일의정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러일 전쟁 중에 강제로 체결됐다라고 하면 일단 출제됐던 걸로만 보면 한일의정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러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냐면 일본이 승리합니다. 일본이 승리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을 먹어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먹어 들어가기 첫 시작이 뭐예요? 을사늑약이라는 단어가 지금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을사늑약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을사늑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을사늑약이 출제되는 방식을 보면요, 내가 거기에 써놓은 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면서 내 책임도 있다 이러면서 자살을 하거든요. 자결을 한단 말이야. 그 중에 한 분이 민영환이라는 분인데 그 민영환이라는 분으로만 자료가 한 2번인가 3번 나왔어요. 그래서 을사오적이라던가 민영환 같은 키워드를 자료에다가 주고 답은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아니면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선택지에 있는 정보 같은 경우는 너무 을사늑약을 드러내기에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일단 자, 을사늑약의 내용에 보면 먼저 외교권 박탈은 너희들이 아무리 몰라도 대충 기억은 하고 있죠. 외교권이 박탈됐고 두 번째는 통감부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서 아예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통감부의 초대 통감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다 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교권이 박탈이 됐어요. 즉 사실상 주권이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고종이 뭐 하냐면 저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릴 때 우리 서양 나라들에게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이런 짓거리들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리려고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봐봐 얘들아, 을사늑약은 외교권을 박탈했잖아. 그런데 헤이그 특사 보낸 것도 어느 정도는 외교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이 이걸 구실로 삼아서 이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버립니다.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요. 그러고 나면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되고 순종이 이제 조선의 마지막 왕,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되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순종이 즉위를 하자마자 체결된 조약이 한일 신협약입니다. 옛날 교과서에는 정미칠조약이라고 들어가 있기도 했는데 요즘에 아예 수능 한국사에는 한일 신협약이라고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한일 신협약이 체결이 되는데 한일 신협약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출제가 한번 됐던 것 대한민국 군대가 해산된 겁니다. 이 한일 신협약으로 군대가 해산되고요. 이후에 많이 가져가야 하나씩 떼어갑니다. 경찰권도 가져가고 사법권도 가져가고 그러다가 결국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한일 강제 병합을 당하면서 이제 식민지가 되는 거죠. 식민지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우리가 저항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간도협약 같은 게 이제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간도와 관련돼서는 청나라와 우리, 간도가 어디냐면 만주 지역의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주의 오른쪽 지역. 자, 만주의 오른쪽 지역에 이제 간도 가지고 청나라와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영토 분쟁이 있었어요. 그거 한번 정리하려고 세웠던 게 백두산 정개비라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영토 분쟁이 있는 가운데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가져갔죠. 을사늑약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간도 문제를 일본과 청이 논의를 하다가 맺은 조약이 간도협약입니다. 간도협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일본이 만주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권을 얻는 대신에 간도 청나라 네 거 해라 라고 하는 게 간도협약이에요. 자, 그래서 간도협약 밑에 내용 써있죠? 거기에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도 협약이 체결됐다. 그리고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들아, 오늘도 어제처럼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는 마치는 게 내일 진도에 딱 맞을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고 나면 나머지 저항들은요, 얘들아, 저항들은 우리가 앞에 배웠던,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과정들에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갖다 붙여보자고. 자, 애국개몽운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개몽운동은 뭐 사회 진화론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1학년 한국사 할 땐 더 자세히 배우지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게 될 이 모든 움직임들과 단체들이 일단 애국개몽운동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자, 대표적인 단체들은 내가 네모칸들을 쳐놨습니다. 보안해. 자, 일본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너희들 안 쓰는 땅, 황무지들 되게 많은데 그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개간을 해줄게. 이런 얘기. 사실상 이거 땅 지들이 먹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얘네들이 계속해서 일본 얘네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저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결국엔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활동을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 이름과 연결 지어 놨고요. 내가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안회의 내용이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야. 출제가 만약에 신민회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근데 선택지에 저게 있을 때 고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었던 헤이그 특사 이후에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그랬잖아. 그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을 때 이 반대 운동을 가장 강하게 일으켰던 단체가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단체거든요. 그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단체 이름이 현재 8번의 시험에서 출제된 적은 없지만 그거는 계속해서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이 으로 해산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택지 자체는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애국개몽운동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단체는 신민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는 거기에 사람 이름도 써놨어요. 양기탁이라던가 안창호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만들게 된 단체인데 신민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거기에 써있듯이 신민회는요 공화정을 수립하는 걸 추진했습니다. 즉 왕이 없는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공화정 수립을 지향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대성학교라던가 오산학교 같은 이런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추진하려고도 했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한 번 출제되긴 했지만 신민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순히 교육이라던가 산업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나라가 빼앗겼을 때 무장투쟁까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게 거기는 신흥 강습소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가 되면서 이제 나중에 독립군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1911년 나라 뺏기고 나서
해산이 됩니다. 그 해산이 될 때에 계기가 됐던 사건이 105인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일본의 총독으로 왔었던 초대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빌미를 잡아가지고 했던 사건인데 그거 한 번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그러니까 거기 항일의병운동 같은 경우에 크게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어. 하나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라고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럼 봐봐. 얘들아, 을미의병은 우리 아까 얘기했지. 을미의병은 의미사변 단발령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을미의병은 얘기를 했고요. 을사의병 같은 경우에는 을사년에 있었던 사건 뭐 있어? 을사늑약. 을사늑약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의병이에요. 그거는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8번의 시험에서. 정미의병이 언제냐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됐을 때예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됐을 때. 그래서 정미의병 시기가 그 해산된 군인들이 많이 합류를 하면서 이전보다 의병 규모가 커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총대장으로 이인영을 추대하였다라던가 아니면 규모가 커졌으니까 우리가 이 커진 규모를 가지고 서울로 쳐들어가서 일본 군들을 없애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국권을 회복하자 이런 운동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서울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이런 것들이 정미의병과 관련됐다라고 하는 거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파트가 언제나 너희들을 조금은 괴롭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기 전에 문화 한번 볼게요. 거기에 있는 단어들은 이 시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산학사, 유경공원은 교육기관이에요. 근대적인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고, 경인선 철도가 부설된 거. 서울과 제물포, 한성과 제물포가 인천입니다. 인천 사이에 경인선 철도가 부설됐다던가 아니면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창시됐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시기구나 라고 하는 거 그냥 키워드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출제됐던 것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봐봐.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고 나서 어차피 반복은 중요하니까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은 꼭 기억해달라고 했고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보면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아까 봤듯이 거중조정도 들어가 있지만 그거는 봤으니까 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관세라고 하는 건 물건이 나라 사이에 오가면서 매기는 세금이잖아. 그래서 이 관세라는 근데 강화도 조약과 이 밑에 딸린 조약에는 일본과 맺은 조약에는 관세 조약이 없었거든. 관세 조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일본과 조약을 개정해서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는 걸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미국이랑 조약을 맺어보니까 관세 넣던데 우리 이전에 보니까 관세가 없더라. 관세 넣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게 되고요. 자, 하나만 더 정리를 하면 거기에 묶어놓은 거 중에 요거 있죠? 지금까지 출제된 경향으로만 보면 최혜국 대우가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나오면 얘 아니면 얘인데 얘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얘가 조금 너무 디테일한 개념이어가지고 얘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 어찌됐든 현재 나오는 것 중에는 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혜국 대우가 포함되었다. 이 최혜국 대우가 뭐냐면 말뜻 그대로 풀어보면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의 대우를 해준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랑 미국이랑 조선이랑 조약을 체결했다고 쳐봐. 자, 여기에다가 최혜국 대우 조항을 넣어놨어요. 조약을. 자, 그런데 미국이랑 조약을 체결할 때 여기에다가 이만큼 주기로 했어요. 무언가를. 그런데 일본이랑 새로 조약을 체결했더니 4만큼 주기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얘네한테는 왜 4를 주고 우리한테는 2를 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대로 이거 없으면 조약을 개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2를 더 받으려면. 그런데 최혜국 대우가 있으면 일본과 4를 맺자마자 자동으로 4로 업데이트 됩니다.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의 대우를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게 그거구나. 요 두 가지 정도에 들어갈 수 있구나. 현재 나오는 거에서는. 그리고 조일통상장정과 관련해서는 조일통상장정에 뭐가 들어간다? 방공령 규정. 우리가 쌀이 부족할 때 일본이 그걸 수출해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공령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조일통상장정과 관련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내가 제1차 한일협약을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1차 한일협약에서
재정 고문으로 왔던 사람이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 메가타 이름 써있죠? 그 메가타라고 하는 놈이 왜 왔냐면 이 사람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핵심 사업이 오른쪽에 써있는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화폐 정리 사업. 얘들아, 화폐를 정리해서 뭘로 만들려고? 일본 화폐로 만들려고요. 즉 한반도에서 일본 화폐를 쓰면 경제적으로는 일본과 한반도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걸 먼저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쓰고 있었던 백동화라고 하는 화폐를 다 일본 화폐로 바꾸려고 해요. 일본 화폐로. 자, 그래서 거기에 신식화폐, 구화폐인 백동화 같은 화폐를 신식화폐인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려고 했었던 사업이 거기에 있는 화폐 정리 사업이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시기에 만들어졌던 토지 수탈을 위한 토지 수탈 기관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요 시기에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거 이름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자, 경제적 구국운동에는 설명만 하나만 할게요.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얘들아, 요거는 오른쪽에 써놓은 거 이해만 하시면 돼요. 봐, 뭐야? 외국 상인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피해를 받아? 우리나라 상인들이 피해를 보죠. 그래서 이 상권, 우리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이 상권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상권 수호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직이 한국중앙총상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가 한 1907년 정도에 있게 되는데, 이 국채보상운동은 얘들아 제목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 국채,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일본이, 자 봐봐 얘들아, 마지막이야. 일본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나라에다 뭐 철도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야 이거 니들 결국에 지으면 니들한테 좋은 거잖아 라고 하면서 그걸 우리나라한테 빚으로 달아둬요. 빚으로 달아둔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당시 대한제국의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나라 빚을 좀 갚아보자 라고 하면서 일으켰던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이고요. 이 국채보상운동은 당연히 사람들의 모금운동이 전개됐을 거 아니야. 얘들아, 모금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어요? 신문이잖아, 신문. 그래서 대표적인 신문, 여기에 도와줬던 대표적인 신문이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그 신문사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개항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일제강점기랑 대한민국 현재, 현대사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